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이른 아침의 활기에도 불구하고 기묘한 긴장감으로 술렁였다. 그 중심에는 한 여성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5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에서도 조금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지적인 인상을 주는 안경 너머로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주변을 훑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완벽한 커리어우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마치 복사기로 찍어낸 듯 똑같이 생긴 4명의 아이가 있었다. 4살배기 아이들은 각자의 작은 캐리어를 쥔 채 이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의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4쌍의 똑같은 눈, 4개의 똑같은 코, 4개의 작은 입. 이 비현실적인 광경은 주변의 웅성거림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조용히 아이들을 챙겼다. 민준, 민서, 민지, 미나. 엄마 손 놓치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아이들을 향한 손길에는 다정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유전생명공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치듯 떠났던 과거의 연구생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TK그룹 바이오메디컬 R&D 센터를 이끌기 위해 화려하게 스카우트된 한서연 박사였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TK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오피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아침 안개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TK그룹의 냉철한 CEO이자 모든 것을 손에 쥔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심기는 불편했다. 그룹의 사활을 걸고 시작한 나악한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늘 새로 부임할 R&D 센터장의 이력서가 놓여 있었다. 한서연 박사,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 그러나 경력은 화려했다. 태주는 그녀의 성과에는 만족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었다. 그의 비서인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한서연 박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10분 후 임원 회의실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만 까딱했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완벽한 통제하의 삶에서 유일하게 삭제된 부분, 지독한 숙취와 함께 사라진 몇 시간의 공백. 그것은 그저 사소한 실수일 뿐이라고 치부해왔지만 오늘따라 그 공백이 불쾌하게 그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차가운 얼굴로 집무실을 나섰다. TK그룹 40층 임원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존의 보수적인 임원들은 젊은 여성 과학자가 그것도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책을 맡는다는 사실에 노골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혹은 회장의 새로운 변덕은 아닌지 수군거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수십 쌍의 날카로운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고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상석에 앉은 강태준과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저 남자. 5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남자. 그녀의 4아이의 아버지. 강태준은 그녀를 보았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지극히 프로페셔널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를 정면으로 분석하듯 응시했다. 태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 분명한데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 기시감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감각을 무시했다. 쓸데없는 감상이었다. 한서연 박사입니다. 오늘부로 TK 바이오메디컬 R&D 센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며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띄웠다. 그녀의 발표는 거침이 없었다. 데이터는 정확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으며 전략은 대담했다. 기존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냈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태주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지켜보았다. 감탄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다. 전장의 지휘관처럼 전체 판을 읽고 있었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가 찾던 인재가 바로 저런 사람이었다. 그녀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그 기묘한 익숙함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의식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한 임원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한 박사님의 계획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기존 연구팀과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견제구였다. 서연은 잠시 질문한 임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마찰은 조율을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타협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러 왔습니다. 보장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할 것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서연은 속으로 숨을 골랐다. 강태준. 그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다행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그에게 그 밤은 그저 지워버린 하룻밤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인생 전체가 뒤바뀐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래, 상관없었다. 그녀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돌아왔다. 태주는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한 박사의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소. 하지만 결과로 증명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임원들이 흩어지고 서연도 자료를 챙겨 나가려 할 때였다. 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한 박사. 서연이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그는 왜 자꾸 이 여자에게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던가? 그의 질문은 충동적이었지만 진심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회장님.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마도 제가 회장님께서 찾던 인재상과 비슷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태주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저 피곤해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앞으로 기대하지. 회의실을 나온 서연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태준. 그를 다시 만났다. 그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만약 그가 아이들을 빼앗으려 한다면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괴물처럼 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직 짐이 다 풀리지 않아 어수선한 거실에서 4명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제잘거리고 있었다. 엄마를 보자마자 아이들은 경쟁하듯 달려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 왔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네 아이를 차례로 안아주었다. 이 아이들이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가 싸우는 이유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서연은 거실 창가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불빛 어딘가에 강태준이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편안하게 잠들어 있겠지. 서연은 와인 잔을 들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자리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만약 강태준이 혹은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아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아이들을 위협한다면 그녀는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쳤지만 이제 그녀는 4개의 심장을 가진 무적의 전사로 돌아왔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서연 박사의 등장은 TK 바이오메디컬 R&D 센터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실험실 가운을 입고 핵심 연구 데이터를 검토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정확한 지적은 안일함에 젖어있던 연구원들을 긴장시켰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단순한 천재 과학자에서 노련한 전략가로 만들어 놓았다. 기존 연구팀장들은 그녀의 급진적인 방향 제시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사님, 그 방식은 여기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TK 시스템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 팀장이 정중함을 가장한 반박을 했다. 서연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실패한 데이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다. 그녀는 5년 전 선배의 서류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던 그 연구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세계적인 학회에서 수많은 거물들과 논쟁을 벌이고 승리를 거머쥔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을 밀어붙일 힘이 있었다. 그 시각 바이오 부문 총괄 본부장인 오민혁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쾌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새로운 센터장이 기존 프로젝트 다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 프로젝트들은 모두 오민혁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들이었다. 건방진 여자군, 어디서 굴러먹던.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다. 그는 모니터에 뜬 한서연의 이력서 사진을 확대했다. 낯이 익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기억. 5년 전 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했던 그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강태준. 그리고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여배우 대신 실수로 그 자리에 휘말려 들어갔던 이름 모를 연구생. 설마 오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R&D 센터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센터장실 유리병 너머로 한서연이 연구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복도 쪽을 바라보는 순간 오민혁은 숨을 멈췄다. 그녀였다. 5년 전 그날 밤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 공포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가 어떻게 감히 TK로, 그것도 강태준의 심장부인 R&D 센터의 수장으로 돌아왔단 말인가. 만약 그녀가 그날 밤의 진실을 안다면, 만약 강태준이 그녀를 알아본다면 오민혁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해고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오민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서연 박사 저 여자에 대해 아주 깨끗하게 뒷조사해. 5년간의 모든 행적 사소한 것 하나까지. 특히 사생활, 남자가 있었는지 혹은 아이가 있는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덫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오후 늦게 서연은 연구실에서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 아이들을 맡긴 강남의 최고급 사설 어린이집에서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방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물바다가 됐어요. 아이들은 다 무사한데 오늘은 긴급 폐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데리러 와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직 퇴근 시간은 멀었고 중요한 데이터 검토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러 갈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조퇴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4명의 아이들은 물장난을 못해 아쉬워하면서도 엄마를 보자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회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TK그룹의 1층 로비는 거대하고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중앙에는 유명 작가의 거대한 설치 미술품이 위용을 뽐냈다. 하지만 4명의 장난꾸러기들에게는 그저 새로운 놀이터일 뿐이었다. 서연이 잠시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잠시 맡아달라고 통화하는 사이 아이들은 로비의 조형물 주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민주나 민서야 뛰지 마. 민지 미나 이리 와. 서연이 다급하게 아이들을 불렀지만 4명을 동시에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렇게 똑같이 생긴 아이가 4이나 있다니.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인데 감히 회사 로비에서. 그때 정문 회전문을 통해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막 중요한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로비의 소란스러움에 즉각 미간을 찌푸렸다. 회사의 얼굴인 로비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 비서 저게 무슨... 그는 말을 멈췄다. 아이들을 제지하려 애쓰는 여자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그토록 당당하고 차가웠던 한서연 박사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곤란해하는 엄마의 모습이 지극히 의외였다. 그때 아이들 중 한 명이 그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조형물 뒤에서 불쑥 튀어나온 남자아이 민준이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차가운 기세에 눌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태준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거대하고 둔탁한 것에 맞은 듯 쿵 내려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이의 얼굴.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거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집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된 그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장 아꼈던 그의 4살 때 사진 속 얼굴과 정확히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다. 그 오만한 기운이 서린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심지어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까지. 태주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아이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민준아 이리 와, 엄마한테 와.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스치는 명백한 공포를. 2층. 매자닌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오민혁은 손에 든 태블릿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4명. 똑같이 생긴 4명의 아이들. 그리고 강태준의 얼굴을 그대로 빼닮은 저 아이. 그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그리고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5년 전 그날 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이를 낳은 것이다. 그것도 4이나. 서연은 민준이를 품에 안고 나머지 아이들의 손을 급히 붙잡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닌 얼음장 같은 혼란과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녀는 거의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비상구 쪽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강태준은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인 한서연 박사. 5년 전에 알 수 없는 공백. 이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김 비서, 당장 내 사무실로.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창가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비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태준이 입을 열었다. 한서연 박사, 5년 전에 우리 회사 인턴이나 연구생이었던 적이 있나? 김 비서는 당황했지만 즉시 태블릿을 검색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력서 상으로는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직후 바로 현지 연구소에. 아니, 다시 찾아봐.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5년 전 혹은 6년 전. TK 장학생이었거나 당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거나. 뭐든 찾아내. 그리고 그 아이들, 한서연 박사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알아봐. 출생 기록, 아버지, 모든 걸.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던 그날 밤의 파편들을 떠올리려 애썼다. 지독한 술, 흐릿한 형체,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 한편 오민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신음 같던 웃음이 점점 커져 광기 어린 폭소가 되었다. 4명. 4명이라고, 하하, 일이 정말 재밌게 됐군. 강태준, 내 놈의 발목을 잡을 완벽한 약점이 생겼어. 하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즉시 누군가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나다. 플랜 B를 실시행한다. 한서연의 연구 데이터에 사소한 오류를 좀 심어둬. 그녀가 제 발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해. 그녀의 능력이 진짜일수록 그 실패는 더 치명적일 테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 절대 강태준과 공식적으로 접촉하게 두지 마.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오민혁은 새로운 게임판이 짜여졌음을 직감했다. 한서연과 그녀의 아이들은 강태준을 끌어내릴 가장 강력한 무기이거나 혹은 자신을 파멸시킬 시한폭탄이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방금 전 로비에서 본 광경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 아이의 얼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던 그 얼굴. 그 이미지는 그의 뇌리의 낙인처럼 찍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결코 감상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데이터를 믿었고 논리를 신봉했으며 감정은 통제해야 할 변수라고 여겼다. 하지만 한서연의 아들이라고 불린 그 아이는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어머니가 생전에 보관했던 낡은 앨범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4살 때 사진을 꺼내 들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곤혹스러웠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5년 전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연 박사의 공식적인 근무 기록은 없습니다. 태준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공식적인 것 말고 비공식적인 건 장학생당이 연수생 하다못해 파트타임 인턴이라도. 김 비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것이 5년 전 TK재단 장학생 갈라 행사에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참석자가 있습니다. 당시 대학원 연구생 자격으로.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5년 전 갈라 행사. 그날은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막 물려받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리고 그날은 그가 유일하게 기억을 잃은 밤이었다. 그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호텔 스위트룸에서 깨어났던 것을 기억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막연한 느낌. 그러나 아무런 구체적인 기억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과도한 스트레스와 축하주 때문이라고 치부했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만약 그 공백 속에 한서연이 있었다면 그는 즉시 인터컴을 눌렀다. 비서실이 아닌 R&D 센터장실로 바로 연결되는 직통 라인이었다.
서연은 막 연구소의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던 참이었다. 오민혁의 방해 공작은 교묘했고 그녀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한 박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멈칫했다. 지금 즉시 내 집무실로 올라오도록. 그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마우스를 놓고 일어섰다. 그녀는 이 순간을 5년 내내 준비해왔다. 두려웠지만 도망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내 아이의 엄마였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방어 전략을 짜는 대신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위험한 폭탄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강태준의 거대한 집무실로 들어섰다. 강태준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놓아둔 채였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민준이를 떠올렸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문 닫아. 그가 말했다. 서연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맹수가 먹잇감을 살피듯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 표정 숨겨진 의도를 꿰뚫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로비에 있던 아이, 한 박사의 아들인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네, 제 아들입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나와 놀랍도록 닮았더군. 그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 사살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준비한 대로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민준이는 회장님의 아들이니까요. 태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그녀가 돈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담담하게 사실을 내뱉을 줄은 몰랐다. 그는 차갑게 비웃었다. 내 아들 한 박사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지? 이게 당신이 TK에 들어온 진짜 목적인가? 5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아이를 빌미로 뭘 얻어내려는 건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볼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수작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전 회장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 온 것이 아닙니다. 전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태준은 팔짱을 꼈다. 그렇다면 증명해봐. 어떻게 내 아이라는 거지? 난 당신을 기억조차 못하는데. 그 말은 서연에게 또 한 번 상처가 되었다. 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룻밤이었던 것이다.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연은 5년 전 그날 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TK재단 장학의 밤. 유일하게 참석이 허락된 장학생 대표였던 그녀. 그리고 모두의 축하를 받던 젊은 상속자 강태준. 누군가 제게 샴페인을 건넸습니다. 전 술이 약해서 한 모금만 마셨는데도 머리가 이상하게 어지러웠습니다. 회장님도 그날따라 유독 술을 많이 드셨고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의 파편적인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어지러운 복도, 누군가 부축해준 손길, 그리고 낯선 호텔방. 정신을 차렸을 땐 아침이었고 전 혼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았지만 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그게 다인가 술에 취한 하룻밤 실수였다 이건가? 그걸 근거로 내 아이라 주장하는 건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실수가 아닙니다, 회장님. 우린 둘 다 약에 당했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약, 네. 전 그날 이후로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검사를 받았고 제 몸에서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아마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것은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약에 당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날 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겨냥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왜 5년 동안이나 침묵했지?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지? 그게 사실이라면 당장 신고했어야지. 서여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신고라고요? 힘없는 유학생인 제가 TK그룹의 막강한 후계자를 상대로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줬을까요? 전 그저 짓밟혔을 겁니다. 전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그리고 전 아이들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 전부입니다. 전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태준에게 다가갔다. 다시 말하지만 전 회장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전 제 실력으로 TK에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센터장 자리를 제안하셨고 전 받아들였습니다. 그뿐입니다. 아이들은 온전히 제 아이들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태준은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돈을 요구하는 꽃뱀을 예상했지만 눈앞의 여성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였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5년 동안 내 아이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여전히 증거를 요구했다.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이 즉각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냉철한 CEO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좋아.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지. 그것은 그녀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만약 그녀가 망설인다면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허연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그에게 내밀었다. 제 변호사입니다. 검사 일정은 제 변호사를 통해 조율해 주십시오. 제 아이들이 불필요한 절차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공식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겁니다. 태준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는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 그녀는 그가 요구할 것을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고 심지어 법적 대응까지 준비해 놓았다. 이 여성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수를 읽고 있는 전략가였다. 그는 자신이 한서연이라는 여성을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나가봐.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분노도 의심도 아닌 거대한 혼돈이 그를 덮쳤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 강태준은 홀로 남아 변호사의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약에 당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5년 전 자신의 몰락을 바랐던 자.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민혁 이사. 그는 김비서를 호출했다. 김비서, 지금부터 오민혁 이사의 5년 전 모든 행적을 다시 조사해. 그리고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을 알아봐.
극비리에 진행해야 해.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강태준과 한서연에게 각기 다른 무게로 흘러갔다. 그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 전야에 숨막히는 고요함이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였다. 강태준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그의 신경은 온통 5년 전 그날 밤과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충돌했다. 만약 그녀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의 명성과 TK 그룹을 상대로 사상 최악의 사기를 기획한 무섭도록 대담한 여자였다. 그는 당장 그녀를 업계에서 매장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터였다. 하지만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소름 끼치도록 자신을 닮은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 가능성은 그를 더욱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것은 그가 5년 동안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강태준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인생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는 김 비서의 보고를 기다리며 오민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한편 한서연은 R&D 센터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독대 이후 자신이 벼랑 끝에 섰음을 알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가 TK에 온 것은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녀의 실력 때문임을 입증해야 했다. 그녀는 오민혁이 심어놓은 데이터 오류들을 밤을 새워가며 수정했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적의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오민혁은 강태준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지만 그가 한서연과 아이들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다. 강태준의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한서연의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공격은 교묘하고 비열하게 시작되었다. TK그룹의 익명 내부 게시판에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왔다. 새로운 R&D 센터장, 혹시 배경이 뭔지 아시는 분, 로비에서 애들 내때리고 소란 피우는 거 보니 프로의식이 좀 의심되네요. 그 글은 즉시 삭제되었지만 불씨는 이미 던져졌다. 곧이어 직원들 사이에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들었어, 그 한 박사 미국에서도 사생활 문제로 시끄러웠대. 애가 넷이라는데 아빠가 다 다르다는 소문도. 아니야, 아빠는 한 명인데 그걸 빌미로 회장님한테 접근하려는 거라는 말이 있어. 로비에서 일부러 마주친 거라잖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오민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보수적인 이사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했다. 아, 이사님,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한 박사 말입니다. 능력은 출중한 것 같은데 그룹의 미래가 걸린 R&D 센터를 맡기기에는 도덕적으로 좀 뒷말이 무성해서 걱정입니다. 회장님께 누가 될까 봐서요. 그는 마치 강태준을 위하는 충신처럼 행세하며 한서연에 대한 불신을 심었다. 서연은 이 모든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던 연구원들이 이제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 중에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지나갈 때면 수근거리던 목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는 고립되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공격은 그녀가 5년 전 미국에서 아이들을 홀로 낳고 키우며 수없이 겪었던 일이었다. 그녀를 향한 편견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실력뿐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욱더 일에 매달렸다. 그녀의 냉정함은 오히려 소문을 부채질했다. 저봐 독한 여자야. 저런 소문이 도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강태준 역시 그 소문들을 보고받았다. 그의 첫 반응은 극도의 불쾌감이었다. TK그룹에서 그것도 자신의 직속 임원에 대한 이런 식의 인신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장 게시판 글들 다 삭제하고 유포자 색출해. 하지만 그의 분노 이면에는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소문의 패턴을 분석했다. 이것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다. 너무 조직적이었고 타이밍이 절묘했다. 한서연이 로비에 아이들을 데려온 것은 불가피한 사고였지만 그것이 회장을 유혹하기 위한 계획으로 둔갑했다. 그녀의 과거 이력에 대한 거짓 정보, 미국에서의 사생활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명백히 한서연을 TK에서 몰아내기 위한 작전이었다. 강태준은 김 비서를 불렀다. 소문 유포자를 찾는 건 중단해. 어차피 꼴이 자르기일 테니 대신 이 소문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생각해봤나.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것은 한 박사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거나 한 박사가 추진하는 연구 방향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야. 한서연이라는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자. 내가 그녀와 접촉하는 것을 막으려는 자.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범인과 지금 한서연을 공격하는 범인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바로 그때 김 비서의 태블릿이 조용히 울렸다. 극비사항으로 분류된 보고서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다. 5년 전 오민혁의 행적과 한서연의 과거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회장님, 나왔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첫 번째는 한서연의 5년간의 기록이었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다. 학위 과정 내내 최고 성적을 유지했고 졸업 후 들어간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에서는 획기적인 성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사생활 문제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해내는 워킹맘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현재 떠도는 소문은 100% 날조된 것이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것이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자신은 그녀를 꽃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홀로 지켜내며 괴물 같은 시간을 버텨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 오민혁 이사, 5년 전 갈라 행사. 그는 그날 행사의 총괄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VIP들의 동선을 관리했고 주류 공급을 체크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그날 밤 강태준과 한서연이 마셨던 최고급 샴페인을 서빙했던 호텔 직원이 행사 일주일 후 갑자기 사직했다. 그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김 비서는 그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 돈은 몇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오민혁 이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강태준은 숨을 몰아쉬었다. 오민혁. 자신의 오랜 라이벌이자 호시탐탐 자신을 끌어내리려 했던 그가 감히 이런 짓을 벌였다. 오민혁은 강태준을 스캔들에 휘말리게 해 그룹 내 입지를 약화시키려 했을 것이다. 아마 원래 계획은 다른 여자였겠지만 그 자리에 한서연이 잘못 걸려든 것이다.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돌아온 한서연이 자신의 범죄를 밝힐까봐 혹은 강태준의 아이라는 변수가 생길까봐 두려워 그녀를 다시 묻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기만당했다. 한서연도 기만당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까지 이 더러운 권력 싸움에 이용당할 뻔했다. 그는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했다. 그것은 단순한 친자 확인이 아니었다. 5년 전 시작된 전쟁의 승패를 가를, 그리고 오민혁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인터컴을 눌렀다. 김비서, 유전자 검사 최대한 앞당기도록, 그리고 오민혁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 TK그룹 펜트하우스 오피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무거웠다. 강태준은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도 그의 모든 감각은 비서실에서 걸려올 단 하나의 전화 혹은 김 비서가 들고 올 단 하나의 봉투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는 한소연 박사에 대한 추악한 소문들이 사내에 퍼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것이 오민혁을 방심하게 만들 것이라 판단했다. 오민혁은 한서연이 평판의 문제로 자멸할 것이라 믿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함정이 5년 만에 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이번에야말로 강태준의 약점을 잡았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R&D 센테어는 그야말로 얼음판 위였다. 한서연은 자신이 연구소가 아닌 거대한 적진 한복판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회의를 주재할 때면 몇몇 연구원들은 대놓고 그녀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 박사님, 그 데이터는 박사님의 특별한 방식으로는 해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수석 연구원이 비아냥거렸다. 그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담긴 모욕적인 함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서연은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김 팀장, 내 방식이 아니라 논문의 표준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사적인 감정으로 읽는 습관은 버리시죠.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가 여기서 무너지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 잠든 내 아이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가 더 독하게 일에 매달릴수록 그녀의 평판은 더욱 나빠졌다. 바로 그때 오민혁이 격려를 핑계로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다. 한 박사 요즘 많이 힘든 것 같더군.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지. 특히 여자에게는 더더욱.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게 그녀를 훑었다.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군요. 전 제 일을 하러 왔습니다. 가십에 신경 쓸 시간 없습니다. 오민혁은 낮게 웃었다. 하하, 역시 당당해서 좋아. 하지만 때론 물러서는 게 현명할 때도 있지. 괜히 버티다가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회장님께도 누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강태준을 들먹이며 그녀를 압박하는 것이다. 서연은 의자에서 몸을 돌려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제 능력에 대한 평가는 결과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가 회장님께 누가 되는지는 곧 알게 되겠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오민혁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그는 이 여자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 비서였다. 그의 손에는 굳게 밀봉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강태준은 사인을 하던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심장이 둔탁하게 울렸다. 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방 안에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태준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지만 굳은 표정 아래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페이퍼 나이프로 능숙하게 봉투를 개봉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다른 내용은 건너뛰고 오직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진부 확률 99.99%. 그 숫자들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99.999%. 그것은 그렇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내 아이의 아버지. 로비에서 마주쳤던 자신을 빼닮았던 그 아이 민준이. 그리고 똑같이 생긴 3명의 다른 아이들. 그들은 모두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충격도 아니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다. 그를 덮친 것은 차갑고 무거운 거대한 책임감과 알 수 없는 상실감이었다. 5년,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첫걸음마를 떼고 처음 아빠라는 단어를 배울지도 모르는 그 모든 시간을 그는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왔다. 그의 분노는 이제 한서연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조작한 오민혁을 향했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아버지로서의 5년을 통째로 도둑질한 것이다. 그는 인터컴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 박사,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서연은 오민혁이 나간 직후 걸려온 태준의 호출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결전을 치르는 병사처럼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녀가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강태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보았던 그 서류 봉투와 보고서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지도 앉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의심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읽을 수 없는 깊은 혼란과 어떤 종류의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앉아, 그가 말했다. 서연은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지 않고 책상에 살짝 기댄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보고서 봤을 거라 생각하지.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진짜 질문을 할 차례군.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왜 도망쳤지? 왜 5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나한테서 숨긴 거지? 이것은 3장에서의 비난과는 달랐다. 그것은 사실 확인에 가까웠던 반면 지금의 질문은 진심 어린 의문과 책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미국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토록 강한 여자가 그토록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도망쳐야만 했는지. 서거연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가 자신을 꽃뱀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기를. 회장님은 제가 도망쳤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도망친 게 아닙니다.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태준은 팔짱을 꼈다. 무엇으로부터? 그녀는 그날 밤 이후의 일을 털어놓았다. 미국으로 돌아간 직후 그녀의 기숙사로 배달된 정체불명의 소포너. 발신인 불명, 오직 그녀의 이름만 적혀있던 누런 봉투. 그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제가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찍힌 아주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이었죠.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올 것이 왔다.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죠. 익명으로. 그녀는 5년 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편지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읊었다. 한서연,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사라져라.
만약 이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 너뿐만 아니라 강태준도 끝장이다. 네가 감히 TK의 후계자를 망칠 셈인가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전 그때 제가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그들은 회장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끼로 이용당한 거고요. 만약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그들이 알게 된다면 저와 아이들은 물론이고 회장님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래서 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회장님을 그 스캔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회장님께 아무것도 바란 적 없습니다. 그저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민혁이 준비했던 함정, 그가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준비했던 사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변수. 한서연은 오민혁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속이고 아이들을 지켜낸 것이다. 자신까지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작은 여자가 홀로 그 모든 위협을 감수하며 4명의 아이를 낳아 길렀다. 자신의 핏줄을.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5년 동안 오민혁 같은 자와 권력 다툼이나 벌이고 있었다. 오민혁.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범인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 그날 밤 우리에게 약을 먹인 자, 당신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자, 그리고 지금 R&D 센터에 당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자, 전부 오민혁 이사야. 이제 놀란 것은 서연이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가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앞으로 이끌었다. 이건 단순한 친자 확인서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건 5년 전 시작된 전쟁의 증거물이야. 오민혁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증거.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는 의심스러운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더러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였다. 그날 밤은 함정이었어. 그리고 우린 둘 다 그 함정에 빠졌던 거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그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그들은 이제 적이 아니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진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강태준의 집무실 99.9%라는 숫자는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하고 무거운 현실로 자리 잡았다.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방아쇠였다. 한서연은 그가 오민혁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싸움이 더 이상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태준은 책상에서 떨어져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는 CEO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빼앗긴,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남자의 눈이었다. 오민혁은 내 오랜 적수였어. 하지만 그가 이 정도로 비열하고 무모할 줄은 몰랐지. 그는 나에게서 후계자 자리를 빼앗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당신을 이용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5년 전의 협박, 그리고 지금의 악의적인 소문들.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제가 아이들을 가졌다는 사실은 모를 겁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오민혁이 그 아이들이 강태준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협박이 아니라 제거를 선택했을 것이다. 아니,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봤어, 로비에서 민준이를.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날 로비에서의 마주침이 오민혁에게도 목격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확신이 없었겠지. 하지만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그를 미치게 만들었을 거요. 그는 지금 당신이 나에게 진실을 말했을까봐, 그리고 내가 그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태주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오민혁은 자신이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 할 놈이야. 그는 5년 전에도 우리에게 약을 먹였고 당신을 협박했지. 이번에는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것,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었다. 회장님이, 아니, 당신이 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내민 손이었다. 신뢰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동맹 제안이었다. 태주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만의 아이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들은 내 아이들이기도 하오. 그리고 난 내 것을 빼앗기는 걸 용납하지 않아.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내부 라인으로 연락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알파팀을 가동해. 한 박사의 아이들. 아니, 내 아이들이다. 지금 즉시 어린이집에서 극비리에 확보해. 내 펜트하우스의 세이프룸으로 이동시켜. 누구도 알아채선 안 돼. 그의 명령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서연은 그의 신속한 조치에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이 남자는 적어도 자신의 아이들을 지킬 힘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 태준이 다시 그녀를 보았다. 당분간 내 경호팀이 24시간 동행할 거요. 거부할 생각 마. 서연은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다. 한편 오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한서연에 대한 소문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게 연구소를 휘어잡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준이 그녀를 2번이나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는 사실이 그의 신경을 긁었다. 설마 그 여자가 5년 전의 일을 떠벌린 건가? 아니면 그 아이들, 그 빌어먹을 아이들 때문에 그는 로비에서 본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강태준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만약 강태준이 유전자 검사라도 한다면 그는 끝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평판을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한서연이라는 존재 자체를 강태준의 곁에서 치워버려야 했다. 그는 비밀리에 사용하던 선불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청소가 필요해. 수화기 너머로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답했다. 대상은 TK 바이오센터장 한서연. 하지만 죽이면 안 돼. 완벽한 사고여야 해. 최소 몇 달은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 경고의 의미도 담아서. 그는 서연의 차량 번호와 예상 퇴근 시간을 문자로 전송했다. 그는 몰랐다. 그가 전화를 거는 순간 그의 모든 통신 내역이 이미 강태준의 보안팀에 의해 감청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서연은 늦게까지 연구소에 남아 있었다. 강태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맡은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사복 차림의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아직 퇴근 안 했나?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날카로웠다. 이제 막 주차장입니다. 그녀가 대답하는 순간이었다. 움직이지 마, 당장 차에서 내려. 태준의 고함 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왔다. 동시에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과 함께 헤드라이트를 켰다. 트럭은 미친 듯이 그녀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죽음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SUV 차량이 굉음을 내며 서연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 쾅! SUV는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금속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주차장을 울렸다. 서연은 충격으로 핸들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차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를 따르던 경호원들이 트럭 운전석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고 다른 경호원들이 그녀의 차문을 강제로 열었다.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때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강태준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고 현장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는 경호원을 밀치고 그녀의 차문을 열어 젖혔다. 한서연, 괜찮아, 대답해.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서연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나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태준은 그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는 그녀를 차서 조심스럽게 끌어냈다. 그녀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자 그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은 채 덤프트럭에서 끌려 나오는 운전사를 얼음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다. 오민혁,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김 비서가 그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트럭 운전사입니다, 회장님. 고스트라는 자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이사의 하수인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한 자를 응징하려는 맹수였다. 차 안에서 서연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방금 전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그가 정말 날 죽이려 했어요. 태준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아니, 그는 당신을 겁주려 했지만 선을 넘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차를 출발시켜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옆에 있어야겠어. 아이들이 있는 곳에.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서연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태롭던 동맹은 방금 전에 끔찍한 금소금과 함께 피로 맺어진 깨뜨릴 수 없는 연합이 되었다. 오민혁의 절박한 공격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묶어버린 셈이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요새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끔찍한 공격은 한서연에게 이 싸움이 단순한 평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각인시켰다. 그녀는 이마의 상처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보다 자신의 아이들이 오민혁이라는 괴물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공포를 느꼈다. 강태준은 그녀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무실 옆 게스트 스위트룸을 내주었다. 아이들은 이미 그의 전문 경호팀의 보호 아래 펜트하우스 내의 안전한 놀이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잠든 내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이 작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악마와도 기꺼이 손잡을 수 있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강태준은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앞에 두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그것도 자신의 가족이 될 뻔한 사람들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경노했다. 그는 오민혁을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다. 김 비서가 경찰과 접촉했소. 그가 입을 열었다. 트럭 운전사의 신병은 확보했고 살인 미수 및 교사 혐의로 오민혁을 즉시 체포할 수 있어. 내일 아침이면 그는 끝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승리를 확신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태주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TK그룹의 이사입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릴 겁니다. 운전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발뺌하겠죠. 기껏해 해야 몇 년 형을 살거나 혹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오민혁 같은 부류의 인간에게 감옥은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의 지위, 그의 명성, 그리고 그의 부. 우리는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을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강태주는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전략가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오민혁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쉬웠지만 그가 그룹 내에 심어놓은 영향력과 그가 축적한 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원하는 게 뭐요? 그가 물었다. 정보 접근 권한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읽고 변칙을 찾아내는 것이 제 일이죠. 오민혁 이사가 R&D 센터에서 저를 몰아내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제가 회장님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는 제가 무언가를 발견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녀의 추리는 날카로웠다. 지난 10년간 오민혁 이사가 총괄했던 모든 바이오 및 R&D 프로젝트에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예산 집행 내역서 연구 용역, 하청 업체 목록, 그리고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가 자신의 성과라고 포장해온 그 모든 것들 속에 그의 진짜 약점이 숨어 있을 겁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TK그룹의 최고 등급 기밀 사항이었다. 그룹의 미래가 걸린 핵심 기술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집요함과 냉철함을 보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 여성은 적이 아니라 오민혁을 잡을 가장 확실한 무기였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펜트하우스 내부의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러나 TK그룹 메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최고 보안 등급의 터미널이 설치되었다. 서연은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수백만 건의 데이터와 씨름했다. 그녀의 분석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오민혁은 재무에는 밝았을지 몰라도 바이오 R&D의 복잡한 프로세스까지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었다. 서연은 존재하지 않는 고가의 연구 장비가 구매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특정 임상시험의 데이터가 교묘하게 조작되어 성공률이 부풀려진 것도 찾아냈다. 그녀는 밤낮으로 데이터를 파고들었고 강태주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책으로 그런 엄청난 집중력과 체력을 발휘하는지 경이로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모니터에 집중하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가 아이들을 확인하고 우유를 먹이고 다시 재우고 돌아왔다. 그녀는 어머니였고 동시에 전사였다.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서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환희로 빛나고 있었다. 태준이 그녀의 뒤로 다가왔다. 그녀는 화면에 여러 개의 도표를 띄웠다. 이 업체들을 보세요. 제네시스 바이오, 키메디 솔루션, PNP 리서치. 모두 오민혁 이사가 최근 5년간 집중적으로 연구 용역을 맡긴 곳들입니다. 그녀는 각 업체의 설립일자와 주주 명단을 띄웠다. 모두 유령 회사입니다. 설립된 지 1년도 차에 안 되었고 사무실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거나 페이퍼 컴퍼니 주소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대표이사, 모두 오민혁 이사의 처가 쪽 친척이거나 대학 동문들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데이터를 가리켰다. 이것이 결정타입니다. 이 유령 회사들로 흘러들어간 연구 용역비는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는 TK그룹의 R&D 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핵심 기술까지 이 회사들을 통해 외부로 빼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배임이었다. 자신이 그룹의 미래를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동안 오민혁은 그 뿌리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오민혁이 왜 그렇게 한서연을 R&D 센터에서 몰아내려 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한서연 같은 진짜 전문가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순간 자신의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잘했소, 한 박사.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탄이 묻어났다. 이제 내 차례군. 그는 즉시 김 비서를 통해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재무팀과 법무팀 인력으로 비밀 감사팀을 소집했다. 서연이 찾아낸 증거를 바탕으로 그들은 오민혁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전략 사령부가 되었다. 강태준은 외부에서 오민혁의 돈줄을 추적했고 한서연은 내부에서 그가 R&D 센터 내부에 심어놓은 공범자들이나 조작된 추가 데이터를 찾아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강태준은 한서연이라는 여성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분석가였고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그녀의 지성, 그녀의 강인함, 그리고 그녀의 모성애. 태준은 자신이 이 여자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늦은 밤 모니터를 보며 잠시 졸고 있는 서연의 어깨에 그가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가 놀라 눈을 떴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미안하군. 당신을 이 싸움에 끌어들여서. 그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전 제 아이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녀는 잠든 아이들 방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많이 놀라겠죠. 그녀의 말에 태준은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다. 오민혁을 처리하고 나면 그땐 내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기회를 주겠소. 그의 고백은 갑작스러웠지만 진심이었다.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성을 보았다. 일단 눈앞의 적부터 처리하죠. 그녀는 대답을 피했지만 싫지는 않은 기색이었다. 그들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다. 함정을 팔 시간이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거실은 이제 완벽한 전쟁 지휘본부가 되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공격 미수 사건 이후 강태준은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오민혁이 절박한 만큼 더욱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나올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한서연이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데이터 조작 증거를 찾아낸 순간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는 사냥할 시간이었다. 강태준은 한서연이 정리한 자료를 검토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군. 이 정도면 그를 이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킬 수 있겠어.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내일 오전 10시 TK그룹 전체 이사 긴급 소집해. 안건은 TK 바이오메디컬 R&D 센터의 중대 실패 및 책임자 문책. 그 말을 듣는 한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덫을 놓으시는군요. 저를 믿기로.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민혁은 당신을 쫓아내기 위해 무리수를 뒀어.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고 싶을 거야. 내가 당신의 무능함을 질책하고 해고하려 한다는 안건을 보면 그는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들어오겠지.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오민혁을 가장 오만한 순간에 모든 이사 앞에서 공개적으로 끌어내리는 것.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회의장에서 저의 해임을 주장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저의 무능함과 도덕적 결함을 비난하게 만드세요.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사다리를 걷어차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TK그룹 본사는 이른 시간부터 술렁이었다. 회장의 긴급 이사회 소집, 그것도 그룹의 미래가 걸린 바이오 R&D 센터의 실패를 안건으로 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오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참을 수 없는 환희에 휩싸였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맸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강태준, 내 놈도 별 수 없어. 계집 하나 잘못 들여서 이사회 전체를 흔들다니. 그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다. 한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연구, 데이터의 미묘한 방해 공작,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었던 주차장의 사고. 비록 그녀가 다치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경고면 충분히 겁을 먹었을 터. 강태준이 그녀를 감싸는 대신 문책 카드를 꺼낸 것은 그 역시 한서연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오민혁은 회의실로 향하며 자신의 편에 있는 몇몇 이사들에게 윙크를 보냈다. 그는 오늘 강태준의 실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신이 그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대안임을 증명할 생각이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뻔했지만 결국 자신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오전 10시 정각 40층 대형 이사회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사들이 속속 자리를 채웠다. 오민혁은 상석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서류를 검토했다. 강태준이 창백하고 굳은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르는 한서연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패배자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이사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오 이사 말이 맞았어. 너무 전고 검증이 안 됐어. 오민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강태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긴급하게 소집해서 미안하오. 오늘 안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TK 바이오메디컬 R&D 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한서연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한서연 박사를 영입한 이후 센터는 안정되기는커녕 각종 루머와 데이터 오류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우려를 표명했던 오민혁 이사의 의견을 듣고 싶소. 모든 시선이 오민혁에게로 향했다.
오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시작했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 여러분. 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저 역시 한 박사의 능력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R&D 센터는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핵심 연구는 중단되었고 내부 기강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서연을 경멸하듯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 박사 개인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로비에 데려와 소란을 피우고 온갖 추문에 휩싸여 그룹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TK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선동했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을 것입니다. 저는 TK그룹의 미래를 위해 한서연 박사의 즉각적인 해임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그리고 R&D 센터는 경험 많고 검증된 제가 직접 맡아 조속히 안정시키겠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동의합니다. 라고 외쳤다. 오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강태준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굴복하는 일만 남았다. 강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는 눈을 뜨고 조용히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한 박사, 오 이사의 해임 건의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그것이 신호였다. 패배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렵거나 초췌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얼음장 같은 냉철함과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네, 회장님, 물론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오민혁은 불길한 예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그녀는 자신의 보안 USB를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오민혁 이사님, R&D 센터가 혼란에 빠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부임 이유가 아니라 지난 5년간 바로 이사님께서 센터를 총괄하시는 동안 누적된 암세포 때문이었습니다. 오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화면에 떠오른 것은 연구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이사님께서는 제가 무능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지난 며칠간 이사님께서 숨겨두신 진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여기 제네시스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 이사님께서 지난 3년간 800억 원의 연구 용역을 맡긴 곳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오 이사님의 처남이시고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더군요.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오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모함이야. 날조된 자료다. 날조라고요. 서연은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날조입니까? 화면이 바뀌었다. 카메디 솔루션, PMP 리서치. 수천억 원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들의 목록과 그 돈이 결국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민혁 이사님, 당신은 TK그룹의 R&D 예산을 당신의 개인 비자금처럼 빼돌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경험 많고 검증된 능력입니까? 오민혁은 숨을 헐떡였다. 저 여자가 회장의 총애를 믿고 감히 경비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이 절 죽이려 했던 이유. 단순히 5년 전의 진실 때문만이 아니었군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TK그룹의 주력 신약이었던 TK 건공주의레어의 원본 임상 데이터였다.
오민혁이 조작하기 전에 처참한 실패를 보여주는 데이터였다. 당신은 실패한 약의 데이터를 조작해 이사회를 속이고 주가를 부양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억의 횡령은 덤이었고요.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오민혁은 그룹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횡령범이었다. 그가 거짓말이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미친 듯이 소리칠 때였다. 강태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오 이사.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처럼 차가웠다. 당신의 그 날조된 자료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젯밤 내 직속감사팀이 오 이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김 비서와 함께 감사팀장 그리고 법무팀장이 증거 자료가 담긴 상자들을 들고 들어왔다. 한 박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는 사실로 확인되었소. 당신이 빼돌린 유령 회사들의 차명 계약서, 원본과 스위스 계좌 내역까지도 오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자신은 강태준과 한서연을 잡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 준비된 단두대 위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오민혁 이사, 본인은 이 시간부로 당신을 TK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소. 강태준의 선고와 함께 이사회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수십 년간 TK그룹의 2인자처럼 군림했던 오민혁의 몰락은 너무나도 빠르고 완벽해서 이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오민혁은 회색빛으로 질린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오만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겁에 질린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뿐이었다. 강태준은 그에게 한치의 동정도 보내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들은 오민혁에게로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그제야 오민혁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는 끊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이럴 순 없어, 노아. 그는 보안 요원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발악했다. 그의 이성이 마비되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광기, 어린 본능만이 남았다.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린 원흉 모든 것이 완벽했던 자신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든 그 여자 한서연을 노려보았다. 네오, 너 때문이야, 한서연.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다. 네가 감히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 5년 전에 쥐 죽은 듯이 사라졌어야지.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제압했지만 그의 발악은 멈추지 않았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오민혁의 입에서 나온 5년 전이라는 단어. 그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했다. 강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이사회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다. 5년 전이라니 오이사,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설명해 보시지. 오민혁은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도 모르는 채 분노에 차서 강태준을 노려보았다. 내 놈도 마찬가지야. 강태준, 넌 아무것도 몰랐지. 그날 밤 내 놈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그 약을 내 놈 술에 탔다고. 넌 그저 재수 좋게 태어난 애송이에 불과해. 내 아비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었어.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현직 이사가 그룹의 CEO에게 약을 먹였다고 공개적으로 자백했다. 이것은 횡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TK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였다. 오민혁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는 한서연을 손가락질했다. 원래는 다른 년이었어 내 놈을 스캔들로 끌어내릴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이 여자가 그 자리에 끼어들었어. 모든 게 너 때문에 망가졌다고. 그의 광기 어린 자백은 5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한서연이 왜 도망쳐야 했는지, 그리고 강태준이 왜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그것은 강태준의 실수가 아니라 오민혁이 설계한 완벽한 범죄였다. 한서연은 눈을 감았다. 마침내 5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억울함과 수치심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피해자였고 이제 모든 이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끌어내.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강태준.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가 가진 내 놈의 약점이. 오민혁의 마지막 발악은 그가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굉음과 함께 닫힌 문에 의해 차단되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강태준과 한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다시 냉철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사 여러분, 오늘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오민혁 이사는 그룹을 기만하고 횡령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CEO인 저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TK그룹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룹 내부에 수십 년간 자라온 암세포를 도려냈습니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시험이 아닌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것은 바로 한서연 박사입니다. 그는 이사회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오민혁은 한 박사가 자신의 범죄를 밝혀낼 것을 두려워해 그녀를 R&D 센터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악의적인 소문은 오민혁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거짓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 박사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TK그룹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한 1등 공신입니다. TK 바이오메디컬 R&D 센터는 한 박사의 지휘 아래 모든 조작된 데이터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회에 한서연 박사를 R&D 센터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시킬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해임 위기에 몰렸던 그녀가 그룹의 최연소 부사장 후보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고 그녀의 공로는 명백했다. 이사들은 이 혼란을 수습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고 강태준은 한서연을 통해 그 답을 제시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박수를 보냈다. 한서연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퇴장했다. 오민혁이 끌려나가는 모습은 이미 사내 전체에 충격적인 뉴스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TK그룹은 거대한 지진을 맞이했다. 강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서연도 그 뒤를 따랐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는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된 곳이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다. 아드레날린이 잦아들자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왔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겼다. 그녀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냈다. 강태준은 위스키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자신도 한 잔 따랐다. 수고했어. 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서연이 잔을 받으며 말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니, 내가 고맙소. 그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평생 오민혁의 소나기에서 놀아났을지도 모르지. 당신은 내게 진실을 알려줬고, 그리고 그의 시선이 그녀의 이마에 남은 상처로 향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녀 옆에 앉아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의 상처를 소독했다. 이건 평생 흉터로 남을지도 모르겠군. 그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나 때문에 당신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어.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서투른 다정함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괜찮아요. 이 상처는 제가 싸웠다는 증거니까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소독약을 닦아냈다. 오민혁이라는 거대한 위협은 사라졌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이 남아있었다. 갑시다. 그가 일어서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 아이들 보러 갑시다. 그는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들은 함께 펜트하우스 안쪽에 위치한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향했다. 가장 격렬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서의 시작이었다. 오민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TK그룹은 강태준의 신속하고 냉철한 결단력 아래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오민혁의 횡령과 배임으로 휘청였던 주가는 한서연이 새로운 R&D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조작된 데이터를 모두 폐기한다는 강태준의 정직한 발표 이후 오히려 반등했다. 시장은 썩은 부위를 도려낸 TK의 자정 능력과 미래 가능성에 다시 한번 베팅했다. 한서연 부사장이 이끄는 R&D 센터는 그야말로 환골탈태했다. 오민혁의 비호 아래 무능하게 자리를 차지했던 연구원들은 모두 정리되었다. 그 자리는 서연이 직접 스카우트한 국내외 최고 인재들로 채워졌다. 더 이상 사내 정치나 줄타기는 없었다. 오직 데이터와 실력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의심과 경멸의 시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존경과 건전한 경쟁의식이 싹 텄다. 그리고 오늘 한서연은 그 결실을 발표하는 자리에 섰다. 수백 명의 국내외 언론과 투자자들이 모인 TK그룹 대강당. 그녀는 5년 전 겁에 질려 도망쳤던 그 초라한 연구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TK 바이오메디컬의 미래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연단에 섰다. 스크린에는 TK 정공식견 새로운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의 획기적인 임상 이상 결과가 떠올랐다. 기존의 면역 항암제가 반응하지 않던 특정 유전자 변이 환자군에서 TK1전은 70% 이상의 종양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업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오민혁이 조작했던 가짜 신약 TK000질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혁신이었다.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찾아낸 버려진 데이터 속에서 발견한 진주였다. 질문이 쏟아졌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전문성과 자신감은 모든 의심을 잠재웠다. 강당 맨 뒷줄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를 오래 보좌한 김비서는 알 수 있었다. 저것은 그의 가장 깊은 만족감과 자부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서연은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대기실로 돌아왔다. 문이 열리자 강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수고했소 한 부사장. 그의 공식적인 호칭에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 대신 편안한 신뢰가 감돌았다. 김 비서가 차를 대기시켰어. 오늘은 일찍 들어갑시다. 그가 먼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집이라는 단어 대신 들어가자는 말을 쓰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오민혁 사건 이후 서연과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차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함께 격렬한 전쟁을 치른 동지였고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문득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5년 전의 진실을 밝혔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었다. 그녀는 옆자리의 남자를 힐끗 보았다. 얼음장 같던 그의 얼굴에 이제는 미약하게 남아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완벽한 정적이 아닌 유쾌한 혼돈이었다. 엄마다 아빠다 4명의 아이들이 앞다투어 달려나왔다. 강태준의 미니미인 민준이 호기심 많은 민서, 수줍음 많은 민지, 그리고 막내 미나까지. 아이들은 서연뿐만 아니라 강태준의 다리에도 자연스럽게 매달렸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모델하우스가 아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제 소파는 토끼 인형이 뒹굴었고 대리석 바닥에는 알록달록한 퍼즐 매트가 깔려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삶에 4명의 아이들이라는 사랑스러운 무질서가 스며든 것이다. 아빠 오늘 민지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지가 작은 손으로 그를 잡아 끌었다. 태주는 능숙하게 넥타이를 풀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 어디 볼까?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이었다. 그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라는 역할을 배우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거실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아빠 민지 머리 묶어주세요. 민지가 내일 유치원 발표회에서 쓸 분홍색 리본을 들고 와 그에게 내밀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 당혹감으로 굳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의 손이 그 작은 리본 앞에서 길을 잃었다. 이건... 그는 거친 손으로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모았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자꾸만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극도의 집중력이었다. 민지야, 가만히 있어봐. 민준이가 팔짱을 끼고 아빠를 지켜보았다. 아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가사, 도우미는 이렇게 휙 돌려서 묶었어요. 태주는 아들의 조언대로 리본을 휙 돌려보았지만 결과는 엉망진창이었다. 민지가 거울을 보더니 와앙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안 예뻐, 삐뚤어졌어. 강태준은 진심으로 난처하다 해줬다. 그는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것보다 내 살백이 딸의 머리를 묶는 것이 100배는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쩔쩔매며 딸을 달랬다. 울지마 민지야. 아빠가 다시. 바로 그때 서연이 웃음을 참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리본을 자연스럽게 넘겨받았다. 당신은 역시 큰일에 더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녀의 다정한 농담에 태준의 귀가 살짝 붉어졌다. 그녀의 능숙한 손길이 몇 번 움직이자 민지의 머리에는 완벽하고 예쁜 리본이 자리 잡았다. 민지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활짝 웃었다.
서연은 웃는 딸의 뺨에 입을 맞추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서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거니까. 그녀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5년 전 악몽 같던 그날 밤의 두 남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상처를 딛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었다. 그들의 시작은 비록 어긋났지만 그들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라는 강력한 유대감 속에서 성숙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거실에서 떠들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왕국에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그것은 혼란스럽지만 완벽하게 행복한 새로운 시작이었다.